네, 안녕하십니까. 채택규 전문가입니다. 자, 9월 들어가지고 시장이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하락은 이 CPI 발표하고 나면 분명히 상승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지금은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? 하락할 때 잘 찍어놨다가 변곡을 주는 그 구간에서는 적절하게 매수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. 자, 우리 시장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방향도 보고 또 채택규가 생각하는 시장의 큰 그림까지 한번 담아가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오늘 업종별로 좀 어떤 식으로 움직였나 봤더니 오늘 철강금속이 제일 강했습니다. 오늘 철강금속 뭐가 그렇게 강했나 했더니 세아베스틸 지주가 8%대, 그 다음에 이제 휴스틸, 현대제철, 포스코홀딩스 등등등등 좀 철강주들이 강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운수장비, 그 다음에 시장도 별로 안 좋은데 증권주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반대로 오늘 좀 하락한 것들 보면, 하락한 애들 보면, 의약품, 운수창고, 섬유의복, 이런 업종 얘네들이 조금 하락을 했는데, 글쎄요, 지금 하락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말자, 이렇게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. 또 한번 흐름을 보면 우리 지금 시장 거래 대금이 지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. 오늘 거래소 6조입니다. 6조. 코스닥은 5조예요. 5조. 자, 왜 거래소 코스닥 왜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까 했을 때 일단 시장에 대해 뭔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, 기대감이 있어, 이러한 것들에 대한 투심이 없다라는 거죠.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 샀다 하면 물리고 이전에 물린 것도 있는데 요즘 또 들어가면 또 사면 물려요.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자포자기 상태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씨가 말랐다,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우리가 또 여기서 하나 짚어봐야 될 부분은 고객 예탁금하고 신용입니다. 자, 우리 이 파란 색깔이 신용인데 우리 6월달 시장 급락 나올 때 신용 반 죽여놨어요. 그래 놓고 7월달부터 올라가니까 또 신용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신용 이렇게 끌어올려 가는 상황 속에서 그 기관 외국인들은 상방 쪽으로 방향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 우리 알아야 될 것 같고요. 고객 예탁금 역시 어때요? 계속적으로 좀 우하향하면서 시장이 쉽지 않아 이것을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우리 시장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. 외국인들이 7월 달에 8월 달에 제법 들어왔어요. 맞아요. 제법 들어왔어요. 7월 8월 두 달 동안 외국인이 5조 9천, 거의 6조 샀죠. 우리 개인까지 팔았어요. 그 다음에 우리 기관 열심히 팔았는데, 그러면 이 외국인이 들어온 거 뭘까? 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뭘 제일 많이 했죠? 공매도 쳤어요. 그러니까 공매도 친 거 쇼커버 하면서 매수 들어온 거지 그 이상 볼 게 없다. 공매도 친 거 일정 부분 쇼커버 하면서 매수 유입한 거지 얘가 막 시장을 끌어올리고 뭐하고 그런 것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다.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요즘 가장 또 많이 이야기하는 게 환율 얘기죠. 우리 환율 이게 월봉이에요. 우리 원달러 1371원까지 올라갔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 거의 1600원까지 갔었어요. 지금의 기세는 일단 1400원은 한번 뚫어버릴 것 같아요. 자, 이 환율 같은 경우 이렇게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이 분명히 주식시장에 그닥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이 원화 약세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라면 굉장히 리스크한 문제예요. 주식 떠나야지. 그러나 지금 원화 약세는 워낙 달러가 강세이다 보니까 또 왜 달러가 그렇게 강세일까 할 때 유럽이 거의 아사 직전이잖아요. 유럽 그렇죠.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엔화 엄청나게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. 걔네도 뭐 1998년 이후 뭐 140엔을 돌파하고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결국 이 원달러 환율의 약세는 나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전체의 문제다.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결국 이 달러가 왜 이렇게 강세일까?
이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월봉으로 지금 봤을 때 거의 이제 110까지 지금 치고 올라갈 상황이죠. 자,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달러가 강세일 때 유가는 어때요? 달러가 강세면 유가가 약세를 보여줍니다. 달러가 강세일 때 금은 어때요? 얘 또한 약세를 보여줍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종목만 사서는 안 돼요. 지금같이 시장이 혼탁하고 박스에 꽉 갇혀져 있고 어떤 뭐 지정학적 리스크 아니면 원자재에 의한 시장에 크게 이 변동을 줄 때는 우리도 종목만 해서는 안 되고 해지를 해야 돼요. 뭔가를 시장이 엉클어졌을 때 일정 부분 내 자산이 상승할 수 있는 쪽으로 눈을 좀 돌려줘야 돼요. 자, 그러면 이 달러 강세가 지속적으로 달러 강세가 이어질까요? 라고 했을 때 그건 절대 아니에요. 아마 이 달러 강세는 잘하면 연말 내년 초가 되면은 달러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달러가 약세가 됐을 때 유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 있는 건 오히려 80달러를 하회하게 되면 분할 매수 들어가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게 되면 아마 90달러. 지금 여기서 박스 흐름으로 갈 가능성은 있어요. 그래 놓고 한번 슈팅 나오면 100달러 이상도 아마 뭐 4개월, 5개월 안에 한 번은 연말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결국 이 유가 같은 경우도 포지션 잡고 뭐 레버리지 인버스 흐름 보면서 매수 매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에요.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결국 이 달러 같은 경우도 막 올라가다가 얘가 이제 하방 쪽 보일 것 같아. 그러면 하락 쪽으로 나오는 ETF 있어요. 그거를 매수하든지 아니면 지금 금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지금 1720달러인가? 무지하게 지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지금은 아니지만 얘도 1700달러를 깨고 오히려 한 1600달러 왔다라고 하면은 금 레버리지를 사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또 종목하고는 별도의 얘네들의 주가 움직임이 내 계좌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.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주식하면서 일정 부분 내 포트에 담아놔야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, 채권. 10년물 채권 같은 경우도 그것도 우리가 잘 보면은 지금 10년물 채권이 지금 한 3.19 뭐 이 정도 나오고 있을 거예요. 작년 6월 중순이었나요? 그때 3.5까지 못 가고 3.47 뭐 여기까지 갔는데 결국 여기 정점되면서 훅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채권 값이 올라간다라는 건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금리가 올라갈 거야.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데 결국 이 채권 같은 경우도 계속 이렇게 올라갈까요? 천만의 말씀이죠. 연준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시장이 엉클어지면 내일이라도 말 바꿀 수 있는 게 연준이에요. 지금 현 상황의 모든 조건으로 봤을 때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연준이기 때문에 요번에 매파적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은 했지만 그거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연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결국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금리 분명히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 올려가지고 내가 봤을 땐 최소 3.5%는 만들어 놓을 거예요. 그 이상이라고 봐요. 그래서 3.5% 이상 올라가서 뭐 4% 되고 그러면 그 이유는 아마 시장을 보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하지는 않을 거예요. 그러나 결국 그 시점부터는 어떻게 돼요? 오히려 이 채권은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채권 같은 경우도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에 대한 분위기 보고서 하방으로 볼 수 있는 ETF 매수하는 것 나쁠까요? 좋을까요? 좋다라는 거죠. 결국 우리가 종목도 중요하지만 금 아니면 이런 채권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뭐 원유 이러한 것들에 대한 ETF도 지금 사라는 게 아니에요. 얘네들은 좀 시장을 보면서 큰 그림에서 2달, 3달 흐름 봤을 때 고점 나오면 최소한 한 달 동안 하락하면서 나한테 수익을 줄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시각을 넓히고 보는 방향을 넓혀 나아갔을 때 오히려 지금 이 시장에서 아주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
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, 이거는 진짜 굉장히 중요한 내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봐요.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이제 박스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, 이런 표현을 많이 했죠. 근데 또 제가 이 시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렸을 때 맞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. 그 가깝게만 생각해도 우리 작년 12월 달에 많은 방송에 나서 우리 앵커분들이 내년도 시장 상단 어디로 보느냐를 할 때 난 1월 달이 고점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아주 정확하게 맞았죠. 최근에는 7월 달의 저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이야기했고 매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쭉쭉쭉 갔습니다. 자, 최근엔 또 제가 감히 2546 못 올라갈 지수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러면 결국 우리 시장은 여기 위아래 한 11 내지 12% 여기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져 가지고 지수가 여기까지 올라가면 거의 10% 11% 상승이에요. 고점에서 또 떨어지면 거의 얘도 또 11% 하락. 작은 게 아니야. 이게 그냥 작은 것 같아도 굉장히 큰 포지션에 있어요. 자, 그러면 지금의 위치는 어디예요? 라고 했을 때 저점에서 고점 땅 치고 중간값이 지금 이탈됐습니다. 지금 3거래일째 저점이 낮아지고 있어요. 그럼 제가 봤을 때 얘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. 여기가 어디야? 2340?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열어놓고 보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기회예요. 자,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. 얘가 이렇게 떨어져 주면 다음 주에 있는 CPI 발표가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쭉쭉쭉쭉 최근에 하락했죠. 하락했는데 제일 중요한 미국의 공포지수 이 빅스가 크게 요동치지 않았어요. 한 25에서 오히려 막 시장 하락하는데 빅스 지수가 내려가면서 안정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러니까 시장 하락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. 그러면 다음 달에 CPI가 발표가 될 텐데 시장이 알아서 이렇게 툭 떨어졌는데 우리 지금 시장 지난달에 8.5%였죠, CPI가. 만약에 8.5 아니면 8.4 나오면 어떻게 돼요? 그냥 여기서 갭 떠서 그냥 가는 거지 뭐. 그런데 봤더니 8.6, 8.7이 나와요. 그러면 어머나? 결국 이 연준이 금리 인상 막 더 가파르게 하겠네라고 했을 때 알아. 그래서 요번에 파월이고 많은 연준 의원들이 매파적 발언을 강하게 했잖아. 그래서 우리 시장 이렇게 하락했잖아. 뭘 더 바래? 그럼 이제 올라가야지.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CPI 발표해가지고 한 번 더 떨어지고 올라갈 거냐? 그냥 갭 떠서 갈 거냐? 그것만 남아있지 결국은 바닥이 형성된다라는 거예요. 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. 다만 우리가 항상 주식을 할 때는 꼭 엇박자를 내요. 그리고 잘 생각해봐요. 막 시장이 올라가게 될 때 어때요? 막 사고 싶고 종목을 막 늘리고 싶어.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. 그게 정말 어려워요. 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리딩할 때 그걸 철저하게 강조합니다. 올라갈 땐 가급적 종목 안 줘요. 아주 선별해서 줘. 왜? 어차피 올라가면 이제 떨어질 일이 남아있거든. 그러나 하락할 때는 과감하게 들어갑니다. 왜?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. 시장 여기 왜 깨지 않을까요? 라고 했을 때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2276 얘를 깨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, 물가 상승 그게 아니에요.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은 6개월 동안 하락을 했고 우리는 1년 이상 하락을 했어요. 다 반영됐다라는 거지. 결국 연준에서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이 안에서 놀 수 있는 재료이지 얘를 깨고 갈 재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가 없다. 저 깨려면 유럽 붕괴되든지 아니 중국이 뭔가 크게 문제가 되든지 일본이 엉클어지든지 대한민국에 뭐 문제가 되든지 그랬을 때 이게 깨지는 거예요. 근데 저 깨질 가능성이 앞으로
있다라는 게 가장 큰 어찌 보면 우리가 시장 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지금 주식 시장에서 수급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. 앞으로 시장이 여기서 올해 이렇게 가겠지만 여기를 깨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전부 이 자리에서 풀매수 들어오죠. 왜? 이제부터는 상방향이니까. 그런데 여기서 올라가도 막히고 또 내려와도 막히고 이게 반복되고 결국 하방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내년에는 많이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. 그 잠재되어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수급이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. 미국 같은 경우도 큰 손들은 실질적으로 많이 얘기해 드렸죠. 25%만 시장에서 리딩하지 75%는 현금 갖고 있대요. 본인들이 봤을 때 아주 저렴한 저가의 시장이 아니다라는 거죠. 결국 저가의 시장은 지금은 많이 1년, 2년 그냥 이 자리에서 박스 행보를 하든지 아니면 한번 떨어져 줘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한 생각들이 큰 손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시장에 대해서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말아요. 왜? 경험했잖아요. 그냥 어제까지 푹푹푹 하락하다가 그냥 여기서만 봐도 쿡쿡쿡 빠지다가 강한 반등 나와. 그러면서 종목들 움직임 괜찮아요. 쿡 떨어진 다음에 강한 반등 나와. 그럼 또 종목별 흐름이 괜찮아. 또 이렇게 떨어지다가 강한 반등 나올까요? 어느 시점 되면 또 나와.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시장에 대해서 거리감을 둘 필요 없다라는 거지. 결국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그냥 종목으로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것보다는 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는 게 진정 내 계좌를 위해서 좋아요. 왜? 시장 뚝뚝 떨어질 때 종목 떨어져 거의 녹아난단 말이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ETF 얘네들은 해지 기능이 있어요. 그래서 정확한 자리에서 딱 잡아버리면 시장과 무관하게 걔네들은 나를 또 살찌워 준단 말이에요. 그런 거 살찌워 준 것들 또 딱 짜게 해갖고 내 계좌 종목 작살난 거 비중 다시 담아가지고 또 살아나고 이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나아가야지 그냥 뭐 나중에 손자 주지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답이 없다라는 거. 좀 더 지혜롭게 우리가 시장을 생각하고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시장이 하락한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을 보면 일단 1차적으로 파월이 세게 나왔어요. 그죠? 세게 나오면서 본인도 평생 먹을 욕 최근에 제일 많이 먹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많은 분들은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지만 그래도 정신 차리고 이 시장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나간 건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.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연준 위원들도 파월과 동조해가지고 매우 물가 안정에 대해서 초강력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결국 나 물가 잡을 거야.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금리 무지하게 올릴 텐데 기업들, 개인들 좀 각오 좀 해.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물가 못 잡아. 어지간히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금리 이런 것들의 혜택 주게 되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 시장의 물가를 잡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내가 금리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. 이게 기본 골조거든요. 이것은 분명히 시장이 엉클어지고 뭐가 문제가 되면 내일이라도 바꿀 수 있어요. 그러나 지금 상황에선 그게 최선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. 또 하나 금요일 날 미증시가 안 좋았던 건 러시아가 8월 31일부터 3일간 노스트리딤 이 가스관 점검하고 풀기로 했는데 우리 해봤더니 조금 기기결함이 있어가지고 못 풀 것 같아. 결국 이러한 문제가 시장을 조금 더 억눌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입장에서 이제 3거래일 남았어요. 추석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관망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거래 없이 뚝뚝 떨어질 수 있어요.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지만 결국 다음 주 우리로 보면은 14일이에요. 그날 발표되고 아침장이 갭으로 뜨느냐 아니면 개파락하느냐 두 개의 길이 있는데 뭐가 될진
어느 누구도 모르지만 뭐 시장에서는 조금 CPI가 내려가지 않을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갭 뜨는 거죠. 그랬을 때 결국 화요일 날 우리가 시장에서 뭔가 사야 될까? 아니면 하루 더 기다릴까? 그러한 판단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이번 주 흐름에 있어서는 아주 내가 사고 싶었는데 제대로 떨어졌어. 한번 더 떨어지더라도 난 사고 싶어. 그러한 종목은 뭐 내가 봤을 때 한번 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자, 우리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태조, 이방원의 종목들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. 이 5개 종목들 보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팁을 드리고 싶어요. 얘네들이 신고가냐 아니면 신고가 언저리에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국은 그 종목에 대해서 이제 좀 거리감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우리 현대미포조선부터 한번 볼게요. 맨 위에 있는 거 11만 7,500원 고점 찍고 조정 주고 다시 요 녹색이 다 60일 이평선이에요. 60일 이평선 위에 있다라는 건 이건 뭘 의미할까요? 일단 보유자의 영역이고 신규로 매수해도 될까요? 그까짓 거 내가 봤을 땐 요거 신고가 치고 나면 다시 조정 들어와요. 그러면 요거 먹겠다고 이걸 사느냐? 아니죠. 그러면 난 그래도 조선주 갖고 싶은데요. 그러면은 아직 안 올라간 애 있어요. 진짜 내가 찾아보니까. 그런 종목을 매수하세요. 그게 더 지혜롭다. 괜히 여기서 잘못해가지고 시장 엉클어졌을 때 툭툭 떨어지게 되면 이런 애들도 그냥 한번 흐트러가지고 다시 가기 위해서라도 한번 흐트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기왕이면 고점에 있는 종목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. 그 다음에 OCI 태양광. 얘는 61이평선 쿵 떨어졌죠. 이런 애들은 굳이 반등 나와도 관심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오히려 OCI보다는 풍력 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. 신고가 나옵니다. 우리 2차 전지는 아주 이제 종목들이 지각각이에요. 왜 얘가 이렇게 가는 줄 아세요? 삼성전자 묶어버렸잖아요. 지수 죽일 수 없거든. 그러니까 얘 잡아 올리는 거예요. 지금. 그러한 차원으로 보시고 그럼 다른 2차 전지하고 얘하고 다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도 종목 선정 필요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방산 같은 경우에 현대로템. 얘도 뭐 신고가 충분히 나오려면 나올 수 있는데 과연 얘네들이 더 갈 수 있느냐를 할 때 갈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한 그러한 시점으로 보고요. 그 다음에 우리 원전 같은 경우 블락딜 얘기 나오면서 60일 이평선 나왔습니다. 얘는 내가 봤을 때 60일 이평선 혹 하회해가지고 4, 5%더 빼지면은 이런 애들은 신규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. 왜 그럴까? 그러한 부분은 제가 잠시 후 6시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원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원전이 궁금하세요?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은 제가 시장 상단 하단 막혔다 했어요.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? 스윙 매매,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제일 중요합니다. 그러한 비법까지 잠시 후 6시 공개 방송에서 풀어헤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